아시아나항공의 미래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산하부행 등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을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채권단이 금호그룹의 자구안을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 결과 사재 출연이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채권단 다수가 금호아시아나의 자구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호그룹이 요청한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최정구 금융위원장도 금호그룹 자구안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며 우려를 표했죠. 네, 산은의 발표에 앞서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호아시아나의 자구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박 전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3년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금호 측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30년을 기다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금호 측의 5천억 원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원칙에 입각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단 지원이 대주주 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채권단과 금융이 모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금호그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채권단 회의 결과에 대해 금호그룹 측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거쳐 채권단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자구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지난 월요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치러집니다.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5일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5일장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집니다. 조문은 내일 정오부터 가능하며 16일 오전 발인합니다. 장례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장례위원장으로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러집니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신갈 선영입니다. 네, 조 회장이 미국에서 별세했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이제야 시작되는 거죠? 네, 지난 8일 조 회장은 고국이 아닌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현지에서 조 회장 임종을 지킨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족들은 조 회장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위한 서류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시신은 내일 오전에 들어올 예정이며 유족들은 한진그룹 등을 통해 운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진가는 지난 2016년 별세한 조 회장의 모친 김정일 여사의 장례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장례 절차에 맞춰 오늘부터 빈소와 국내의 주요 지점에 분향소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긴 한데 당장 낙태를 허용하면 사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판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헌재 결론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또 헌재가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지는 7년 만에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은 임산부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결정이 바로 효력을 발휘해서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이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재는 의료기술을 동원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정도까지를 낙태의 한계선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큰 관심사였던 만큼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결론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단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인 초석이라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종교단체 등 낙태죄 유지를 외치던 쪽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생명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태아 인권 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르노 삼성 노사 갈등이 폭발 직전입니다. 공장 철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노사 합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오늘 오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 방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부산에 내려가 르노 삼성 노조위원장 등 간부를 만났습니다. 노조 간부들에게 교섭 장기화와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한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측과도 만나 적극적인 교섭과 생산 물량 배정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잦은 파업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협력업체들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네, 장관까지 나섰는데 노사가 협의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노사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이르면 올 상반기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가입 안건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파업 장기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는 르노 본사가 부산 공장에서 철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르노 측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 공장의 효율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염두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르노 삼성의 경우 GM과 다르게 위탁 생산 방식에다 국내에 부산 공장 한 곳만을 운영하고 있어 철수가 용이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GM처럼 우리 정부와 공장 유지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는 오는 16일 노사교섭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이 교섭이 파국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250개 혁신기업을 발굴해 총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신한금융은 2조 1,0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자금 지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 유망 기업들 풀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호재가 있다며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업자들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근거도 없이 몇 배를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데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알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야산입니다. 주변에는 주택이나 상점 등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이곳은 지난해 8월 10곳의 경매회사들이 총 32억 원을 주고 매입했고 이후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현재는 무려 712명이 주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야산을 매입한 경매회사들은 곧바로 인터넷 등을 통해 남북 경업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광고했고 매입 2달 뒤인 10월부터는 이산의 지분을 쪼개서 팔기 시작했는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개발 여지는 없어요. 개발을 거기서 뭐래 큰 돌산인데 그냥 손봉우리 쭉쭉 올라가는 돌산인데 무슨 개발을 어떻게 해요? 지분을 사들인 사람들은 울산과 창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확인도 없이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네, 아예 갈 일이 없죠. 안 가보고 그냥 아는 지인 통해서 등기부 등본 이거 해갖고 이제 그게 무슨 그래 근거가 있으니까 말이지.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지분 거래 특성상 712명 모두가 동의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면 본인 지분을 누군가 사야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돈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숨긴 채 해당 경매회사들은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여전히 거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건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신 물건은 많이 있어요. SBS CNBC 강산입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산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한 기획부동산의 투자 세미나 현장에 오수영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기획부동산 업체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의에 나선 직원이 상품을 고르는 방법이라며 전략을 알려줍니다. 개발축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되는 관심 지역 이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흐름 이해하셔야 타이밍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금 어떤 상품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달라진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파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복부인들은 뭘 하고 있었다. 큰 손들은 경기도 풍성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었다. 북한이 개방이 됐을 때 대한민국 남한 땅덩어리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과연 파주입니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먼저 땅을 사야 돈을 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가 신도시만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결정하는데 안 됐거든요. 이게 올해 되겠죠? 올해. 이런 식으로 관심 가지십니다. 딱 신도시가 발표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일반인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최근 조성된 신도시의 옛 사진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산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그냥 농지이고 껴있고 천막 서있고 이 모습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은 세미나 다음 날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자고 권유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랑 시간을 주면서 한번 오시면은 저희 쪽에서 하는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세미나에서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은 뒤 1대1로 투자를 권유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그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황인표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서요? 네, 한 토지거래정보회사가 1분기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 거래를 살펴봤는데 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약 전체 거래 건수의 66% 정도가 됐습니다. 네. 보시는 건 이제 토지 지분을 비슷한 가격에 몇 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파는 패턴만 뽑아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의심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세종시였는데 10건 중에 3건 정도가 됐고요. 이어서 경기도였는데 경기도가 이제 의심거래만 7,400여 건으로 전국 의심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성남과 의정부 등에서 이런 지분 거래가 많았는데 이 성남 금토동의 한 야사은행 같은 경우 지분 공유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 수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경매회사 등 여러 회사를 세워서요 헐값에 땅을 산 뒤에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이제 땅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주변에 어떤 개발 요소들이 있다. 그 근처에 비슷한 용도의 토지가 나와 있다. 그러니 지금 구입해 두면은 얘도 그렇게 좋게 팔릴 것이다라고 유혹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토지들이 다 해발 200에서 400m 산에 있는 토지들도 많고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뭐 절대 녹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필지 같은 거를 쪼개 팔려면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는 지분 거래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땅의 지분만 이제 일부를 사는 거죠. 한 다음에 기획부동산에서 당신도 이제 이 큰 땅의 주인 중에 한 명이 됐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 모든 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발이 어렵거나 이 개발이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기획 부동산들의 경우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무슨 경매라는 이름을 좀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종합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기획 부동산까지 등장했는데 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기획 부동산들은 투자자를 현지에 데려가서 개발 계획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다른 곳에 있는 엉뚱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본인이 빚을 내서라도 몰래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이 있다 이런 뭐 광고, 뭐 전화, 인터넷 블로그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보시고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전화 많이 받는데 그런 전화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이 개인이 주의하는 것 외에 기획부동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일단 국토부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런 그 개인 간의 이 부동산 거래이다 보니까 이걸 따로 견제할 장치를 만들 방법이 없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대부분 그 민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한 곳의 부동산의 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한다든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막진 못했지만 충분히 고려해봄직한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는 투자자 스스로가 주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박삼구 5천억 셈법. 경영위기에 처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보유 지분을 담보로 요청한 추가 자금은 5천억 원. 3년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실패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팔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의미인데 변호사님 일단 이 자구안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자구안은 그 아시아나 금호그룹이 그 산업은행에 넘긴 것으로서 그 5천억을 자금 지원하는 내용 외에 그에 따른 어떤 경영 정상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현재 재계 28이라고 확인되는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이번 자구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굉장한 그 경영의 그 위험도 빠져 있는데요. 이번 자구안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금호 그룹 회장 그리고 회장 일가의 그 주식까지도 추가로 또 담보로 제공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3년 이내에 이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내용을 보니까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일단 박 회장이 물러나고 아들이 경영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의 사태하고도 좀 맞물려서 함께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도 이제 아들로 경영권이 이제 결국 승계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만 이제 CEO의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그랬습니다만 이와 유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금호그룹도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도 동일한 어떤 패턴 속에서 세대 교체라는 어떤 이미지 개선을 좀 노리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그 재벌의 일족이 지배하는 지배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이미지 쇄신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룹 자체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어필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최정구 금융위원장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또다시 3년의 시간을 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아들이 경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다른지 의아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교수님, 이 박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겠다는 약속, 또 만약 박 전 회장이나 아들이 지명하는 이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이거
뭐 사실상 복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배구조의 이슈하고 좀 맞물려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화에서 박삼구 회장과 그 가족이 여기 금호그룹을 또 금호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좀 지속이 된다면 네.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더라도 배후에서 경영에 직접적인 어떤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분도 말이죠. 이 사실 금호고속뿐만 아니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주식 모두 채권단에 지금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일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추가로 그 일가가 내놓겠다고 하는 주식도 지금 시장의 평가는 약 120억 상당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5천억을 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3년 유예까지 받으면서 120억 상당의 지분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금호타이어는 중국에도 매각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금호그룹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재계 7위까지도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대우건설, 그 대한통운 이런 데도 이제 무리하게 인수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금방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경영권을 쥐고 있었던 일가들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너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네, 교수님 무엇보다 이 5천억 원이란 자금 어떻게 갚을지 이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예, 지금 5천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긴급한 자금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고 향후에도 이제 만기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사채들이 계속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5천억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박삼구 회장 쪽에서 제시를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룹의 재건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하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5천억이 필요하다라는 그 일시변통의 어떤 어떤 자금 융통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수혈받고 이후에 그야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2차 자금이 필요하다면 2차 자금을 수혈받은 후에 결국에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전체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재건될 것이라는 어떤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5천억도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신뢰도 높은 자구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제 3년 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 뭐 설득력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산업은행이 이런 자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평을 자세하게 안 하고 시장에다가 이제 흘리면서 시장의 평가를 한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죠. 이번에 그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금호그룹이 상당 부분 압박을 받고 있는 5조 원, 그중에서 단기 부채로 1조 원이 추정되는데 이런 것에는 상당히 그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만약에 산업은행의 그런 공적자금 부분이 5천억이 들어온다면 금호그룹으로서는 스텝인 전략을 통해서 향후에 추가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 금호그룹은 어떤 경영쇄신이나 신사업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그런 어떤 그 실패했던 그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내야 되는데 앞으로 한 2주간 아시아나그룹의 굉장한 이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는이 어제 아시아나항공 자구안을 무슨 시장의 반응을 떠보듯이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정구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고요.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사는 등 채권단이 자구 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고 사실상 거부를 하고 나섰는데 교수님 이거 오너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사는 그 전면적인 퇴진보다는 산업은행의 전략은 일단 여론을 통해서 이제 박삼구 회장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자구안에 대해서 미흡하니까 결국에는 더 어떤 뼈를 깎는 어떤 희생을 해달라라는 것들을 압박을 하는데 그 이제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그리고 반대로 또한 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어떤 지원이 만약 5천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특혜라는 이미지를 이제 불식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삼구 회장 쪽에서 좀 더 여론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 진지한 자구안 또는 굉장히 심각하고 뼈를 깎는 자구안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채권단의 여론을 통한 압박. 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어떤 새로운 자구안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진칼 주가 난기류.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 한진그룹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외부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 지배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주가입니다. 벌써 나흘째 한진그룹 관련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한진그룹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은 그 지배구조가 대한항공이 가장 그 핵심 기업이면서도 위에는 한진칼이 있습니다. 그 지분의 28% 상당을 그 한진 일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대주주였던 그 조양호 회장이 별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분을 상속으로 이제 받게 되고 상속세라는 것이 1,700억에서 1,800억 상당이 이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그 상속세를 적시에 납부하느냐 부분도 굉장히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 한진칼 우선주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일 상한가를 이어가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그 조양 회장이 타계하면서 사망하면서 상속 이슈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진칼이 그 조 회장의 지분 가치는 3,540억 원 상당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상속세율을 50%를 적용하면 대략 한 상속세가 1,770억 정도, 거의 2,000억에 가까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상속이 된다면 조 회장의 지분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진의 대주주가 바뀌는 거죠. 네. 일대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경영권이 바뀐다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걸 매집하기 위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매집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CDI 같은 경우도 매집을 아주 열심히 매집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이 경쟁적으로 지분을 매집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조은태 사장 같은 경우 아들입니다만 향후에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결국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번에 한진칼의 주식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인, 물론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걸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로 어떤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배당금을 많이 주는 지금 우선주가 연일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 여전히 지금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번에 그 조양 회장 이후에 결국 이제 경영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그 항공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CC 같은 저가 항공사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물류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대 물류 회사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향후에 항공 어떤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측면이 현재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대한항공이 회생해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 교수님. 지금 5일장 내일부터 이제 조 회장의 5일장이 열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5일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아마 가족회의가 열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가족회의가 열리면 그 이후에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결국에는 현재 아들인 그 조은태 사장을 비롯해서 3남매가 있습니다만 3남매가 다 지분이 극히 작은 지분입니다. 조은태 예를 들면 사장이 2.34%, 조연아가 2.31%, 조현민 차녀가 2.3% 이런 어떤 지극히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과 더해서 이제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에 결국에는 어떻게 지분 구조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사모펀드의 KCGI가 경영권을 명확하게 노리고 즉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그 행동을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로 5일장 끝나지 않더라도 또는 5일장 그 동안에 이런 지분 정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사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장례 절차를 거치면서 이 가족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변호사님, 이제 조만간에 이제 지분 상속을 통해서 승계 작업이 이제 본격화 될 텐데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주회사가 되어 있고 아마 그 순환출자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변화가 당장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은태 사장 말고는 지금 다른 분들은 경영에서 이미 배제가 되었었거든요. 국민적 여론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속세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어느 일시가 됐든 뭐 나눠서 내게 되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물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바로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KCJI라든가 국민연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에 상당한 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든 조달을 해서 자기네들이 납부하지 않을까. 상당 부분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네. 한편 이제 오늘 오전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선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을 했는데요. 하필 이게 또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 확인을 여러 차례 오후에 해봤는데 아마 그 처음에 기체 진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엔진에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것이 그 대한항공 공식 입장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한항공으로서는 지금 안전 문제까지도 이렇게 불거져서 좀 악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 보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대한항공으로서는 이 악재가 또 겹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은 전체적으로 하나는 이제 이 승계 문제 또는 경영권 이슈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너리스크로 불거진 게 결국에는 조양호 회장이 그 사내이사에서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타계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상속세 납부하고 경영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영권 자체를 위협받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총체적 난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사고 이슈까지 나오면 네. 결국에는 일반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는 여론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결국 대한항공 그 그룹 전체가 한진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단지 어떤 경영진의 몇 가지 비리라든지 어떤 그들의 뭐 경영권 이런 이슈를 넘어서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항공 산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악재가 겹치는 게 어쨌든 대한항공의 또는 뭐 한진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대단히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조 회장의 5일장이 치러진 후에 승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르노 삼성, 파업이냐 셧다운이냐. 르노 삼성의 노사 임단협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사 갈등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노조는 부분 파업을 재개했고 사측은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네, 노사 입장 차이가 크고요. 네. 이게 협상이 아마 장기화될 것으로 보니까 이제 장관이 가신 거고 아마 타협점은 이제 정부에서도 몇 안을 양쪽 얘기를 듣고 전해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지금까지 노조가 임단협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예, 노조가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양자의 그 상황을 보면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이후에 이제 노조가 추가로 요구를 했던 게 이제 임단에서 요구를 했던 게 작업의 배치 전환을 할 때 즉 회사 쪽에서 라인에 어떤 배치되는 그런 노동자들을 전환해서 이제 다른 라인으로 배치하거나 이런 어떤 물량에 따라서 이걸 이제 배치 전환이라고 합니다만 그때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는 조항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이제 서로 간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이런 상태가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르노 뭐 삼성 뿐만 아니고 결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르노 본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르노 삼성이라는 자동차 회사 전체가 존폐가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노조 입장은 좀 다르겠죠? 네, 안 그래도 뭐 오늘 경제지와 그 노동지가 입장이 약간 다른 입장에서 하는데 네. 노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급여에 있어서는 양보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그 전환 배치라든가 외주와 관련한 문제는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이었던 것을 협의 사항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앞으로도 업무 강도를 완화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지금 뭐 사측과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권 문제도 역시 쟁점이라고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노조의 단협 사항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설인데 네. 인사권이나 경영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부분과 직결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환 배치나 외주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측에서 얘기하는 그 글로벌한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그런 전략과 우리나라에서의 이 근로자들이 실제로 겪는
이런 어떤 업무 배치라든가 작업 배치라든가 여러 어떤 근로 시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제 르노 삼성의 이런 갈등 이전에 중요한 어떤 전례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GM의 쉐보레죠. GM의 군산 공장이 폐쇄됐던 그런 상황을 좀 맞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노동 조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유리한 곳에 공장을 배치하려는 이미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노사가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런 긴장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유재환 변호사 그리고 위정현 교수와 함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 행위를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가? 지금도 논쟁거리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변호사님, 이 낙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게 66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69조에서는 낙태를 하는 임산부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270조에서는 낙태를 하는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이 1953년, 즉 66년 전에 처음 생겼고요. 이 낙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 합헌과 위헌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게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합헌 결정이 있고 나서 7년 만 그리고 이 형법 조항이 생기고 나서 66년 만에 오늘 헌법 구라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교수님 2012년 그러니까 7년 전에도 헌재의 판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죠.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낙태를 둘러싸고 있는 의견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태아의 생명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임신 몇 주 차까지 태아의 생명을 같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게 되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태아는 수정되는 자체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주수나 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4대4 결국은 합헌으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당시에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심했었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여성단체 등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여성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재 법에서 이 죄로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낙태가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러한 음성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훨씬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 종교계인데 특히나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도 한국 천주교 주교회 같은 경우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던 것처럼 여성단체와 종교계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낙태죄라는 거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는데 태아의 생명권이냐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보호냐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만큼 오늘 결정이 후폭풍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낙태죄를 종국적으로는 이젠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더욱 가치 있도록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가치 있는 권리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던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전면적으로 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에요. 네.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조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폭풍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 같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들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생명, 사람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헌재가 최종적으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헌법 불합치라면은 이 낙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사실은 이 헌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하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위헌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는 크게 말하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단순히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날부터 해당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일단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번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죠. 그때까지는 해당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회라든지 입법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제는 이 사회의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적절한 입법의 개선을 해라.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을 좀 약화시키는 판결, 즉 위헌 판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 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게 사회적 혼란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리고 법을 만들게 되는 입법부를 존중하면서 입법부에서 충분하게 사회적 의견들을 고려해서 이 법을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도 말까지 주게 된 겁니다.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형법상의 낙태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들이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인공임신 중절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법을 신설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가능한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 예외 조항들을 훨씬 더 폭을 넓게 만듦으로 인해서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들을 존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공들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결정을 두고 좀 몇 가지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두 분 의견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낙태율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돼요. 당연히 낙태죄가 금지되었다가 이제는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 처음에 잡히는 이러한 통계 같은 것들은 낙태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미국 같은 데를 봤을 때 미국은 1973년에 낙태가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에 16.3%였던 낙태율이 1980년대에는 29.3%로 낙태율이 올랐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2014년도엔 14.6%로 결국은 이것을 금지할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처음엔 낙태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낙태를 안 하던 사람들이 허용이 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낙태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낙태에 대해서 생명 경시 풍조를 가지지 않고 이러한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지 당장 낙태가 이것이 금지되다가 이제는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낙태율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낙태가 있습니다. 그 건수가 연간 3,787건이었는데요. 이와 무관하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연간 낙태 건수가 한 5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음성적인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낙태가 결국은 양성적인 상태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되는 병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두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낙태에 대한 시술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상담하게 되고 아주 무조건적으로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연 국회가 어떻게 해법들을 찾아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역시 태아의 생명권이냐 그리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한국의 낙태율이 세계 1위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변호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딱 낙태율이 세계 1위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 통계를 어떻게 표본을 잡느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고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0년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 낙태율이 15.8%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8%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1위다는 게 주장의 중요한 점이 아니고요. 낙태율이 1위인데 낙태까지도 허용을 하게 되면 낙태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그럼 결국적으로는 이러한 나라들이 인간 배아의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리모를 합법화한다거나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생명 경시 사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들을 한 번은 우리가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더 이상 우리가 중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일정한 시기에 따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겠다는 게 아니라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기에 따라서 태아에 대한 생명권과 임산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가 이 시기를 조정하는 데 대해서 국제적인 여러한 제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하나 걱정이 여전히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낙태를 강요하는 사례가 더러는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 낙태를 강요하게 되면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났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로 이것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낙태죄로 고발하거나 고소하게 되는 사례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모든 임신에 관한 책임을 여성이 스스로 떠맡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만약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음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낙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이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크나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중간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가 펼쳐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예정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이에 맞는 대안도 필요할 거고요. 변호사님, 정부 부처라도 나서서 일단 혼란은 막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 네. 번째는 오늘 헌재 결정이 헌법 불합치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입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입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실제로 입법되지 않는 헌법 불합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도록 이제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낙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 이와 관련되어서 소송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러한 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체계라든지 성교육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국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낙태율을 낮추는 것 같은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 헌재 판결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괴리감과 차이가 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건강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음성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겪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겁니다. 하나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낙태에 대한 양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종교계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처럼 태아에 대한 생명권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우리 사회가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한 조치로서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